사실 우리가 CCTV를 보면 뭐 잘못을 안 했어도 약간 위축되잖아요. 대박 사건! 이 사람들 CCTV 앞에서 이런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들만 골라서 현금을 터는 범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그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충북 충주의 한 24시간 무인 점포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녘 패딩을 입은 남녀가 점포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네. 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물건은 고르지 않고 바로 계산대로 향합니다. 여성은 이제 문 쪽으로 다가가서요. 누가 오지 않는지 망을 보기 시작을 하고요. 여성이 망을 보는 사이에 남성은 현금이 든 금고에 잠금 장치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능숙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잠금 장치를 모두 뜯어내고 이 남성은 다시 여성이 있는 문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네. 남성과 교대한 여성은 금고 쪽으로 다가와서 이번엔 여성이 안을 뒤져서 현금 다발들을 꺼내더니 모두 주머니 안으로 넣어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그야말로 최진봉 교수님 네. 2인조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저 남녀의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20대 남녀예요. 20대 남녀가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24시간 사건, 그러니까 무인 점포에 있었던 사건인데 저기 CCTV가 한 대가 아니고 8개가 설치됐어요, 저기에. 아하. 왜냐하면 무인 점포이기 때문에 더 CCTV가 많거든요, 그렇죠.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이 하려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요. 거의 뭐 얼굴 가리지도 않았어요. 아주 가까이서 찍힌 것도 보여 있고요. 네. CCTV 안에 보면 얼굴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사진까지 나오는데 저렇게 네.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도 놀랐고요. 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데 드는 시간이 2분밖에 안 걸렸어요. 아하. 아마 이건 여러 차례 손발을 맞춘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망보고 바로 문 열고 해서 남성이 가고 여성이 와서 돈을 가져가고 이런 분업화된 형태의 범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했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 번의 전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잡아서 더 이상의 범죄가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다른 각도에서 찍힌 CCTV 바로 자기들 코앞에서 CCTV가 있어도 아랑곳 않고 마스크는 썼다고 해서 혹시 마스크 때문에 못 알아볼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위축된 모습도 없이 그냥 대담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이제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 매장이라든지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CCTV를 다루면 만사 절도범에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 같이 CCTV에 내 얼굴이 찍히거나 말거나 관계없다. 그냥 관심 없다. 그런 식으로 그냥 들어와서 이 절도 행각을 벌이는 사람은 CCTV가 사실상 사후에 검거하는 자료로 쓰이는 거지 실제로는 도난 당하는 데 있어서 무용지물이에요. 예방 효과는 네, 그래서 CCTV를 맹신하면 안 되고요. 아. 출입문 시정 장치라든지 이런 데를 완벽하게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 경우도 이제 제가 보니까 금고 안에 이제 일정 부분에 돈이 있는데 이 주인 입장에서는 업장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명확하게 이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는 그 금고문을 닫으면서 누가 혹시 손대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건 같은 걸 살짝 꽂아놓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경우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금고 닫을 때 꽂아놓은 그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 누가 들어온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에 CCTV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하. 저 피해를 당하신 점포 업주분께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매장 정리하러 나갔다가 금고가 이제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자물쇠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CCTV 확인해 보니까 이제 도난이 일어난 거 확인하고 경찰 신고했죠. 요즘에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서 안 그래도 단속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이 생겨버려서 안타깝죠. 아니 저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뭐 두꺼운 패딩 입고 해서 잘 잡기가 어려울까요, 김복준 의원님? 아니 저거는 나 잡으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저들이 아무리 이 본인들의 얼굴을 가린다고 하더라도요. 저들이 날아가지 않은 이상은 그 업장에서 절도짓을 한 다음에 나와서 도로를 걸어갈 거고요. 아하.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힐 거고 또 도로 어느 지점에서는 버스를 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하철을 탈 거고요. 아하. 그거를 연계해서 경찰이 쭉 따라가면 역시, 네. 궁극적으로는 저 사람들은 검거가 됩니다. 네. 실제로 이 남녀 털이범이에요. 이 두 네. 사람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경찰이 이 검거를 했는데요. 아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 한 25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30번 이상에 걸쳐서 무인 점포만 대상으로 한 1,800만 원 상당을 세상에. 절도 행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무인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맹신하지 말고요. 출입문 자체를 제대로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저 2인조가 상습 절도범이었군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이 무인 점포 하시는 분들은 비단 이번 사안만 처음 겪는 게 아닐까, 평소에도 마음고생 심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피해액은 약 20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자잘자잘하게 물건을 집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도요, 이 한 초등생이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있어서 그 부모가 와서 합의를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 금액의 크기를 넘어서 영상을 볼 때마다 그 씁쓸함이 참 클 것 같습니다.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데 이 업주분들이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집 근처에 딱 이제 산책을 하다가 밤늦게 산책을 하는데 이제 그 아무도 없는 이제 편의점이 있는 거 무인 점포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시민의식이 높아졌구나. 저렇게 이제 주인이 없어도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이 시민들을 믿고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인이 진짜 다음날 CCTV를 보고 돈이 없어진 것도 화가 나겠지만 네. 손님을 믿고 저렇게 무인 점포를 운영했는데 이렇게 네. 도둑을 맞았다는 거 보고 정말로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서 관계자가 이제 당부하기를 네. 아무리 무인 점포에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복준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안심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집회 교환기나 금고 같은 경우에 철저히 관리를 하라 이렇게 네. 당부를 하고 있고요. 네. 전국적으로 늘어난 이 무인 점포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 피해를 당하신 점포 업주분께서요, 뉴스파이트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는 꼭 하시고, 무인 점포는 고객 믿고 하는 게 제일 좋죠.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희 나라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니까 믿고 하는 거죠. 저희 매장을 정직하게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이번 일로 불편함이나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번 일로 불신하는 사유가 좀 되는 일은 없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거를 했다니까 좀 다행입니다. 그래도. 도로에서요, 정말 눈을 의심케 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지난 9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의 동해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승합차가 고속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순찰차가 시속 200km에 가까운 속도로 뒤쫓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차는 곧 나들목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세상에. 자 보시죠. 어, 곧장 이 차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시속 200km로 쭉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맥없이 쓸려가는 모습이 처참한데요. 허허. 공중에 뜬 상태로 한참을 미끄러지다가 결국 연기를 일으키면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아, 근데 보세요, 김복준님, 자칫 예. 잘못했으면 가드레일을 더 넘어서 네. 큰 전복 사고 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나마 가드레일이 콘크리트 벽체로 돼 있네요. 아하.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철판 계통의 가드레일 같으면 저분 넘어갔을 거예요. 아하. 그러면 뭐 사망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분명한 거는 경찰이 추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저 사람은 뭔가 경찰로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 정지 신호를 받고 지금 내뛰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입장에서 200km 이상을 달린다는 거는 목숨을 건질 줍니다, 저건. 아하. 그리고 200km로 달리는 그 차량이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우회전해서 굽잖아요. 네. 저 길에서 절대로 반드시 굽어서 못 갑니다, 정상적으로. 반드시 전복되도록 돼 있어요. 세상에. 그렇다면 김복준 위원님의 추정처럼 저 운전자는 뭐가 캥긴 구석이 있어서 시속 200km로 도주를 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알고 보니 사고를 낸 차량은요.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하하. 이 40대 남성이 부산에서 이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친 건데요. 그 후에 이 속초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 후에도 그대로 달아났고요. 경찰과 15k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렇게 가드레인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선 겁니다. 접촉 사고 내고 뺑소니도 모자라서 저렇게 사고가 도주를 벌이다가 사고가 나는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이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원래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이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사고 영상을 봤지만 충격이 상당히 보였잖아요. 잘못된 일을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 운전자의 안전이 좀 걱정이 그러네요. 되는 상황인데요. 사고 이후의 상황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처참해진 차량 외관, 운전자를 구하려고 재빨리 경찰관이 달려갑니다. 우연히 고속도로 추격 모습을 본 해양 경찰관들도 현장에 합류를 했고요. 이제 가까스로 운전석 문을 열고는 있는데요. 지금 구조가 되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처참히 찌그러졌네요. 네, 앞부분이. 차가 많이 찌그러졌죠. 네. 결국은 조수석 창문을 깨고서 운전자를 꺼내기에 이르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허. 이 준비해둔 구조 장비를 펼쳐놓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때가요 상당히 위기 일발의 순간인데 왜냐하면 차에서 기름이 지금 새고 있었단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 차가 엄청난 속도로 가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복이 돼가지고 한참을 굴러갔잖아요. 네. 바퀴가 거의 공중에 떠서 한참을 갔어요. 그러면서 아하. 밑에 부분이 많이 이제 접촉이 되면서 기름이 유출된 상황이었어요. 그 연기도 나고 있었고요. 아이고. 그럼 기름에 유출되고 연기라면 어떻게 돼요? 폭발 위험이 있는 그러네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관들 입장에서도 뭐 위험한 상황이니까 안 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경찰관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가서 또 처음에 경찰관이 다가가서요. 조수석을 먼저 간 거 보셨죠? 네. 가서 이거 문이 안 열리니까 팔꿈치로 유리창을 깨트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생명은 구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지금 조수석으로 와서 팔꿈치로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고 다행히 또 지나가던 해양 경찰관들이 지금 합류를 해주면서 아하. 함께 저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네. 경찰관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저런 행동, 또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해양 경찰들의 저런 도움, 한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김복준 의원님 저 상황에서 폭발 위험성인데도 정말 경찰분들과 해양 경찰분들 대단합니다. 죄는 죄고요. 일단은 차량이 전복돼 갖고 운전자가 차에 깔려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 사람 살리는 게 1번이에요. 세상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단은 구조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마침 그 격에 맞는 또 해양 경찰관까지 가세해서 구조에는 그 적합화돼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제 좀 효율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 순찰차 내에 그 뾰족망치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댕겨요. 아하. 그거 들고 와서 깨가지고 사람 구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새고 있고 연기 나잖아요. 이건 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마 손 다쳤을 거예요. 팔꿈치가? 팔꿈치로 그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이제 그러겠네요. 이 사람을 구조한 건데 그 사람은 실제로 저 타박상 이외에는 다친 게 별로 없대요. 의식만 잃었지. 그런데 정작이 창문 깬 경찰관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 그 인대라든지 약지 이런 데가 좀 다쳐가지고 전치 8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 경찰분들. 그런데 촌각을 다투는 그 위급한 순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조활동 벌였습니다. 저 운전자는요. 도둑을 벌인 운전자는 저 경찰분들한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감사해야 되고요. 본인의 행동에서 깊이 반성하고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봐요. 저분이요. 무면허예요. 무면허. 아하.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가는데 무면허로 저렇게 차를 몰고 왔으니 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저거 흉기입니다. 흉기. 무면허가 운전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속도를 200km나 냈다고 하면요. 네. 다행히 다른 차하고 접촉사가 그러니까요. 없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고요. 네. 이게 이렇게 된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경찰에서 너무 의심이 되니까 음주 검사도 하고요. 마약 검사도 했어요. 근데 음주 마약은 없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전날 사고 전날 감기약을 40알을 먹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수면제 열알을 먹었습니다. 네. 이러면 환각 상태는 아니더라도 정신이 올바른 상태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감기약을 40알을 먹으면요. 네. 잠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수면제 열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도 정말 평상시에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위험한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 다 반성하고요. 다시 찾은 삶 두 번째 태어났다는 생각으로요. 정말 속죄하면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미에서 발견된 3살 여아 미라 사건.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일단 어제 검찰로 일단은 이첩이 됐습니다. 송치가 됐는데 갑자기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를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믿는데 가장 억울한 게 혹시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어. 네. 어머니 그러면 정말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없어요. 정말 없어. 다른 아이가 어디 있어요? 김복준 의원님, 네. 제발 자기가 아니라면 진심을 믿어달랍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답니다. 억울하답니다. 그러니까 저 여성 같은 경우는 과학 수사를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아하. 전면 부인하고 저 여성이 워낙에 저렇게 완강하게 이 범행을 아이 낳은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혹자 일부에서는 이거 정말 DNA 검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DNA 검사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4번에 걸쳐서 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시료 자체를 그 숨진 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신체 각각 다른 부위 3곳에서 별도 제출을 해가지고 또 DNA 의뢰를 해서 했고요. 제가 네.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DNA의 이 정확도는 99.9999 16자리까지예요. 거의 100%입니다. 100%네요, 네. 그래서 DNA는 법정에서도 불요증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아예 그거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인정되는 그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 여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부인을 하는 거죠. 네. 앞서 영상 보면요. 이 친노란 사람 검찰로 송치된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 앞서 보셨어요? 해당 기자의 팔을 붙잡고 뭔가 자신의 진심을 믿어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세요. 바로 이렇게 기자의 팔을 붙잡고 진심이다 믿어달라. 왜 안 믿냐? 답답해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일단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체포했다고 하는데 예. 일단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현재까지는 없어진 아이의 이 생사 여부는 모르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만 일단 체포를 한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어디선가 뭐 생존 상태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만은 이제 발견이 되고 나면 죄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끝까지 지금 아이 낳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부인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 석 씨입니다. 이분 네. 통화 내역.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자료도 네. 좀 따져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SNS 문자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지인, 뭐 생활관계 이런 거를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경찰이 구속 기간이 이제 10일입니다. 열흘 동안밖에 유치장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검찰에 송치해놓고요. 네. 이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네. 어제 경찰이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경찰은 빈집에 방치되어 사망한 여아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망한 여아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여아의 DNA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사망한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A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언니 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여 오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앞서 말씀드린 미성년자 약취 혐의 말고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되어 있네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구미의 순진 3세 여의 친모는요,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에 시신을 박스에 옮겨서 담아서 옮기려다 그만둔 것으로 18일에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네, 이 친모 석 씨는요, 상자를 구해 여아를 담아 어디론가 옮기려고 했는데 바람 소리에 놀라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 석 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인정을 해서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상황인데도 자신이 지금 다 억울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대체 그렇다면 숨진 3살 여아의 친아빠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은 숨진 여아의 친아빠만 드러난다면 그냥 간단하게 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집중해서 친아빠를 찾기 위해서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택배 기사분까지 아마 협조를 받아가지고 네. DNA를 도출하는 것 같고요. 친모하고 통화한 사람들, 네. 그다음에 뭐 문자 주고받은 사람들, 뭐 연락을 취했던 남성들 한 20여 명 등등 뭐 전부 다 DNA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서 그 수사진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휴대폰은 단지 저 여성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휴대폰이 숨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제가 예전에 어떤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2개인 줄을 모르고 수사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네. 굉장히 지금 저인망 형태로 지금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에 적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외할머니라고 이 범인이죠, 어떻게 보면. 네. 친모네, 이 사람, 친모. 예, 네. 친모. 이 사람의 어떤 생리 중인 사실 같은 것도 경찰이 아주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아하. 왜 그러냐면 출산과 생리와의 관계가 또 이어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물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거 구입 사실 여부 이런 것도 경찰이 빠지지 않고 네. 면밀히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앞서 지난달 9일 이 미이라로 상태로, 반미이라 상태로 발견된 3살여.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 수사 결과 이 친모가 한층 위에 있던 자신의 큰딸이 살던 빌라로 올라갑니다. 집주인의 연락받고 올라갔죠. 그런데 반미이라 상태 3살 여아, 자신의 딸이에요. 둘째 딸인 거죠. 그 반미이라 상태의 여자아이 딸을 발견하고 큰딸, 즉 20대 큰딸한테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숨졌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치울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인 김 씨, 애초에 엄마로 잘못 알려졌던 20대 김 씨는 사실상 이 자신의 동생, 미이라 상태로 발견된 자신의 동생을 친엄마가 치우겠다는 거에 사실상 동의를 합니다. 이런 오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 어때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억울하다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 경찰은요, 검찰의 사건을 송치했지만 이 친부를 찾기 위해서 관련된, 즉 통화를 나눈 사람들을 상대로, 남성들을 상대로 지금 DNA 대조작을 벌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친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모인 이 성모 씨 같은 경우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본인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고 DNA는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본인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경찰 입장에서 다른, 즉 친부를 찾아내야만 입을 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고육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인망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 모두 다를 좀 DNA 검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네. DNA 검사에 통보를 받았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네. 불쾌함을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어요. 네. 택배 기사 중에 한 분이 나는 그냥 물건만 전달했을 뿐이고 전화만 받았는데 나에게도 DNA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본인은 당황스러웠다. 네. 협조는 했지만 불쾌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이 개인정보라고 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인데 경찰은 일단 DNA 검사하고 다 폐기를 합니다. 일치하지 네. 않으면 전부 폐기하기 때문에 혹시나 검사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말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네. 이 여성이 계속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억울하게 죽어간 그 3살 아이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최진봉 교수님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어떻게 보면 DNA 대조작업의 당위성을 강조하셨지만 실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남성들을 상대로 DNA 대조작을 벌이고 있는 데 한 갑론을박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력 낭비다. 친부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인력 낭비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이제 목소리도 있고요. 반대로 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친부를 조사하면 아이 낳았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친부를 찾아야지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친부를 찾아서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사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하. 어쨌든 지금 친부를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친부를 찾는 게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이 열쇠를 푸는 지금 미스터리 속으로 빠지고 있는 이 열쇠를 푸는 핵심 열쇠인 것 같다는 생각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예.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예, 예. 그 친모가 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뭐 아이를 출산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으로 나왔다. 그리고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횡설 수설하고 있다 하는데 일각에서는 또 경찰이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거 거짓말 탐지기 조사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오보입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서는요. 이 여성이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해서 아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본인이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네, 되나요? 동의를 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지 못했 것이 맞고요. 아하. 다만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게 오보가 나온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저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를 했어요. 아하. 경찰에서. 그 부분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저 석 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면서 거짓 반응 나온 걸로 이렇게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요. 지금 검찰로 사건 송치됐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부가 누구인지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이 사건 계속해서 뉴스파이트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K-팝뿐만 아니라 이젠 트로트도 정말 전성시대인데 이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거잖아요. K-팝을 넘어서 뭐 BTS가 다 K-팝을 널리 알렸으니까 이제는 K-트로트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요. 이걸 실천하는 분들이 행동에 옮기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을 다 바쳐서 믿었던 그 사람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떠나간 날 사랑이 이렇게도 괴로운 줄 왜 몰랐을까 스쳐만 지나간 건 그냥 그대로 있을걸 당신의 머뭇거림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안진용 기자님 왜 이렇게 잘해요? 마리아 씨가 누굽니까? 네, 미국 코네티컷에서 온 22살 마리아입니다. 얼마 전 종영한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아하. 그냥 한국어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평소에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의성어마저 한국인처럼 구사하는데 노래를 부를 때도 간드러진 이 구성과 또 꺾기 실력도 굉장히 그러네요. 화려하죠. 이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는요. 노래를 부른 직후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았는데 심사위원으로 나섰던 장윤정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치고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잘 부르는 거다. 우리가 정말 눈을 감고 들으면은요 한국인이 불렀는지 외국인이 불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그러네요. 정도인데요. 아하. 이 프로그램에서 마리아는 최고 12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최재범 교수님, 네. 저 마리아 씨가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한국에 와서 저렇게 숨은 끼를 발휘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씨가 처음에는 1인 방송, 개인 방송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가 사는 코네티켓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K-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 K-팝의 매력에 빠지게 됐는데 또 우연히 그 코네티켓 옆에 가까이 보면 뉴저지라고 있어요. 뉴저지는 사실 한국 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뉴저지에서 이 교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노래 자랑을 열었어요. 그래서 상품을 뭘 걸었냐면 네. 한국행 티켓을 주겠다. 대박. 네, 그런데 이 마리아 씨가 거기에 출전을 한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품으로 한국행 항공권을 받았고 이게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그렇죠. 진짜. 3년 전에 네.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와. 그 티켓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온 다음에 이 아빠는 우리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K-팝을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음악을 하고 싶고 가수를 하고 싶어서 계속 도전을 했고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밀어줬고 어머니는 약간 걱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 데뷔를 위해 한국 땅을 밟은 마리아 씨를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영화 같습니다. 근데 김복준 형님, 예, 애초에는 K-팝에 푹 빠졌던 미국 소녀 마리아가 트로트에 빠지게 된 네.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아마 한국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던 중에요. 네. 트로트를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아하. 이 마리아 씨 이렇게 얘기하네요. 트로트는 기쁠 때는 더욱 기쁘게 해주는 야. 음악, 또 슬플 때는 더 슬프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트로트에 푹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은데 네. 이미자 선생님 그 노래를 듣고 완전히 광팬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제 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봐도 음색도 정말 좋고 꺾기 진짜 잘. 그러니까요. 꺾기 아무나 못하거든요. 맞아요. 트로트의 깊은 매력에 푹 빠진 마리아 씨. 그런데 한국의 이제 트로트 스타를 꿈꾸는 것 같은데요. 그 실력 정말 대박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머지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갔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인철 변호사님. 혹시 마리아 씨의 부모님이 뭐 한국계 이 분들 아닙니까, 혹시? 그게 전혀 아닌데 어떻게 네. 한국 사람이 저보다 노래를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한류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가요라든지 이거를 이제 따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흉내내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이 마리아 씨는 그냥 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가사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어 학당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 그걸 검색해서 찾기도 하고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가지고 알았다고 하거든요. 저게 이제 물론 이제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정말로 철저한 노력 때문에 저런 결과 나온 거거든요. 정말로 훌륭하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미 스타로서의 이제 발걸음을 내디딘 마리아 씨, 앞으로의 좀 꿈이 있을까요? 목표가 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이미 한국에 올 때 한국에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왔잖아요. 그 꿈은 지금 보니까 이미 이루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앞으로는 트로트 앨범을 내고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그런 꿈을 그러니까요.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꿈 저희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K-트로트를 널리 알리는데 또 이 전도사가 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음에 만나볼 분도요, 정말로 K-트로트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미치는 사랑했던 기억이 주어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질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안진용 기자님, 새 쌍둥이 삼형제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모두 한 명이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미국 출신의 그렉입니다. 한국살이가 벌써 14년 차인데요. 참 우연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이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가를 불렀는데 하필 거기 방송국 PD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중에 한 명이 제안을 한 거죠. 한번 TV 출연해보라 했는데 하필 그때 나간 프로그램이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언밸런스한데 그래서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2012년 출연 후에 곧바로 화제의 인물로 등극을 했고요. 이후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특유의 R&B 창법으로 모든 노래를 저렇게 R&B화 시키는 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야, 저 그렉 씨의 목소리를 듣고 최진봉 교수님, 시청자분들 중에
보이스투맨 목소리에 비슷하다. 음색과 비슷하다. 그 노래 좀 떠올리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R&B 창법 중에도 이게 중요한 건 소울을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이제 그렉 씨의 노래를 듣고 많은 가수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은 소울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소울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감정적으로 밑에서 끌어올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렉 씨에겐 그런 많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5년도에 17살 때부터 만나서 계속 사랑했던 여인, 약혼자가 있었는데요. 결혼 4달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아이고, 떠나게 세상에.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마음, 애틋함을 잊지 못하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당시의 감정을 담아서 부른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예전의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실어서 부르다 보니까 네. 소울이 거기에 묻어 나오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결국 원래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 안 믿었었는데 본인도 노래하면서 그때 상황을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울 충만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근데 그렉 씨가 어느덧 한국 생활 14년 차랍니다. 외롭지 않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이게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그렉의 외로움을 달래준 사람은 바로 동갑내기 가수 영탁 씨였습니다. 올해로 벌써 8년 차 지인이라고 하는데요. 대박! 그렉이 무명 시절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대요. 그때 곁에서 지켜준 사람도 무명의 영탁 씨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어져요? 네, 와. 당시 한국의 가족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 있는데 이게 한쪽에만 힘이 된 건 아닙니다. 영탁 씨가 가수를 포기하려는 찰나에도 그렉이 곁에 있었고요. 그래서 영탁 씨가 발표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거기 뮤직비디오에도 그렉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 본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아하. 네,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렉이 없었으면 내 가수의 인생도 멈췄을 것 야하. 같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늘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영탁 씨의 노래도 그렉 씨가 자신만의 창법으로 소화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어 나의 품에 안기어 고운 꿈만 꾸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은 믿었는데 발등을 지겼네 그래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 소울이 충만한 트로트 세계 무대에 이 정복할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그렉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탁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찐이야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찐이야라는 노래가 영어로 번역한 후에 이걸 부르면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서 부르면 해외 진출을 제안을 했고 만약 그렇게 되면 글로벌 스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야. 특별한 목소리가 있다는 영탁 씨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특별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어필될 가능성이 있다고 야. 얘기하면서 영탁 씨에게 미국에 진출할 것을 권유를 했고요. 네. 또 하나 예를 들었는데 뭐냐면 최근에 그 미나리가 인기가 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거기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 앨런 김이라는 네. 아역 배우가 있습니다. 이 맞아요. 아역 배우가 한국의 K-팝 중에 2사람을 찍었어요. 한 사람은 BTS고요,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가 영탁 씨 노래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렉 씨 앞으로 활동도 기대해 보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만나볼 K-트롯 전도사 누굴지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 길은 새색 시작에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만 시선 벚국새 꽃을
김유진 아나운서 이분 마리아 씨 못지 않네요, 대체. 대박입니다, 진짜. 이분은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온 로미나 씨란 분입니다. 이분이 벌써 2장의 트롯 앨범을 낸 트롯 가수인데요. 특히 아까 이미자 씨 노래 잘 부르셨잖아요. 파란 눈의 이미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그 어렵기로 소문난 이미자 씨 노래를 택했습니다. 로미나 씨가. 네, 한국 온 지 13년째인데 2009년에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아버지가 틀어놓은 동백 아가씨를 듣고 이미자에 푹 빠진 겁니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을 해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곧바로 스타덤에 올랐고 이미자 씨 귀에 이 얘기가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2014년에 귀국 대신 한국에 남아서 이미자 씨의 제자가 됐고요. 네. 이미자 씨 55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는 전회 게스트로 출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야 처음에 근데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그 어떻게 오게 됐냐면요. 2009년도에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했어요. 근데 어학연수 하면서 사귀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네. 친구를 사귀게 됐고 그 한국 친구가 2년이 돼서 한국 외국어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신청을 해서 학교에 수업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동양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중국 거쳐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는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김복준현님 저 정도면은 그냥 단순히 한국에 왔다가 아니라 한국 노래 불렀다가 아니라 한국에 애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아마 점을 한번 본 모양이에요. 무속인 찾아가서 이제 한국화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무속인이 보자마자 그 얘기했대요. 전생이 한국 사람이었다 당신. 외모만 외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평생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그 점괘가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있다고 그러고 독일도 저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한 때문에 또 정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로미나 씨도 정말로 우리 트로트를 알리는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실력을 갖추지 않았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그렉 로미나 씨 앞으로의 활동 응원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